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마케팅 전략과 제품 차별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틈새 시장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이 단락에서는 틈새 시장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틈새 시장에 대해서 내가 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저희 내용들을 보면 틈새 시장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틈새 시장의 개념을 보시면 이렇게 전략적 측면, 시장적 특성, 그리고 틈새 시장에 대한 나머지 핵심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 전략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소규모나 특화된 시장을 공략을 해서 우리 자사의 최적의 위치를 찾는 과정이 전략적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다 작은 시장에서 보다 나은 표적을 찾자라는 게 핵심인 거죠. 틈새를 찾아서 거기에 깃발을 꽂자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략적인 거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우리가 점할까? 그러면 요런 면에서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걸 우리의 전략으로 잡자라는 거고, 자, 그러면 시장적 특성이라는 부분에서는 현재 수행되지 않거나 또는 특별한 욕구를 가진 좀 비교적 작은 시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하는 게 시장적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그 빈틈을 공략하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로 그런 시장을 점유하는 것, 이게 이제 시장적 특성적인 면에서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전략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틈새 시장의 시장적 특성으로는 이 부분 현재 수행되지 않은 근데 또 특별한 욕구를 가진 그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틈새 시장은 세분화된 시장에서 더 나아가서 좀 색다른 시장, 다른 시장을 만든다는 거죠. 자, 밑줄 한번 해주세요. 마케팅의 3대 핵심이 뭐가 필수다? 전문화, 차별화, 집중화. 이것이 바로 틈새 시장의 특징, 3대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틈새를 가져가는데 전문적인 요소가 없으면 살아남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필수다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제 틈새 시장의 특징이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이 틈새 시장의 특징으로서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즉 변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형 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 즉 처음에는 좀 작아도 그게 점점점 확장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대기업이 유리할까요? 중소기업이 유리할까요? 네, 중소기업에 유리한 시장이 틈새 시장이더라. 그러나 최근에는 대기업도 이런 틈새 시장까지 우리가 다 먹겠어, 이렇게 많이 진출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의 공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통은 중소기업들이 많이들 뛰어들기 때문에 그들끼리 협업적인 모습도 보이면서 경쟁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자, 틈새 시장을 그래서 니치 마케팅이라고도 불리고요. 이상적인 틈새 시장은 경쟁자들이 관심이 없는 분야, 너무 very much 땡큐죠. 너희들 관심 없어? 그럼 우리가 다 먹을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팁을 또 둔 거는 우리가 또 배웠던 세분화된 시장이라는 것이 있죠. 이거랑 틈새 시장이랑은 그 차이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틈새 시장의 필수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틈새 시장이라고 우리가 명할 때는 몇 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신뢰 관계를 소비자랑 구축을 하는 건데요. 이게 소비자와 신뢰를 쌓아야 경쟁자 방어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경쟁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시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무관심해야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즉 대기업도 최근에는 많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대기업은 일단은 매출이 높아야 된다. 그 많은 식구를 다 먹여 살리려면 매출 일단 커야 되죠. 자, 중소기업 수익성 보장되는 적절한 시장 규모의 구매력, 그 정도만 돼도 중소기업은 일단은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시장 욕구 충족 능력, 자, 이 부분도 시장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을 갖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영상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츠칼튼 호텔에 어떻게 고객을 관리하는지 그 프로그램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리츠칼튼 호텔은 다들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 리츠칼튼 호텔은
고객 관리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쓰는 호텔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객 정보를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일단은 이것을 하는 목적은 신규 고객 유치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기존 고객을 유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 DB, 데이터 기반을 해서 맞춤형과 서비스 차별화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이 듣던 CRM입니다. 여러분 CRM 많이 들어보셨죠? CRM이 우리가 한국어로 풀어내면 고객 인지 프로그램이고 여기에 영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Customer Recognition Program, 즉 고객 자체를 인지한다, 인식했다 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고객 한 분 한 분, 한 땀 한 땀 거기에 맞춰서 이분은 평소에 어떤 거를 필요로 했고 어떤 거에 불편함을 느꼈고 뭐 어떤 걸 선호한다 이런 것들을 다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개별적인 그런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고객 코디네이터다, 고객의 개인적인 취향 조사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기록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글로벌화 되어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이 CRM에다가 다 기록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체인점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공유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고객이 일본에서 예로 들면 여러분 이건 제가 호텔 관계자분들하고도 워낙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면 이 고객이 예로 들면 뭔가 숙박을 하는데 힘든 점이 있었어. 예를 들면 이 베개가 굉장히 좀 딱딱하다고 느껴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기입을 다 해요. 그러면 이 고객님이 일본에 묵으셨는데 한국에 오셨다거나 또는 미국에 갔다.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공유가 돼서 체크인할 때 이게 또록 하고 뜹니다. 아, 이 고객님은 이렇게 베개 같은 경우가 좀 딱딱함을 싫어하시는구나. 뭐 이걸 미리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다 알 수 있다 해서 고객 코디네이터 기호 카드가 되고 DB가 된다. 그래서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전 세계 어느 지점을 가더라도 다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정말 굉장히 만약에 이 고객이 조금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 진상이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고객님이 굉장히 친절하다, 굉장히 나이스한 고객님이라면 그것도 전부 다 이 기호 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여러분은 그래서 고객으로 갈 때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또 리츠칼튼 하면 여기 황금 표준 카드가 또 잘 나와요. 그래서 황금 표준 카드를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는 우리는 여기 사원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신사숙녀를 모시는 신사숙녀입니다. 요렇게 여러분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이 잘 나오는 거는 우리는 신사숙녀를 모시는 최고의 종업원이다. 요거 나오면 X예요. 이거 아니라 너도 신사숙녀, 나도 신사숙녀 요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조는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는 거. 3단계 서비스는 일단 고객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리고 고객 전화는 첫 응대자가 일단 끝까지 책임을 지자. 처음 받는 사람을 응대하고 원하는 거 미리 예측하고 준비. 이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되려면 그래서 뭐가 도움이 될까요? 기존에 있던 이런 고객 기호 카드 이런 것들이 이런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고객 인지 프로그램, 즉 CRM을 사용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효과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서비스 차별화 측면에서 굉장히 나한테 맞춤으로 제공이 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고객 관리 측면에서도 이 관계 마케팅 기초 DB 데이터로 좀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객 식별을 통한 어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측 관리 측면에서도 이분이 재방문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생각들을 하실지 이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해스켓이 제시한 이런 전략적 서비스 비전을 한번 보면 서비스 기업이 일단은 뭔가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뭔가 이 네 가지를 좀 갖춰야 한다. 즉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즉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제공을 할 것인지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적 시장, 즉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좀 명확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 요소는. 그래서 세분 시장을 이걸 분석해야 정확한 어떤 타겟팅이랑 고객 맞춤 서비스가 좀 가능할 수가 있겠죠. 즉 표적 시장은 누구한테 팔지, 목표 고객, 운영 전략은 그럼 어떻게 운영할 건데, 경영할 건데 전략, 서비스 개념은 어떤 가치를 줄지, 그리고 전달 시스템은 그 가치를 how to, 어떻게 줄지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운영 전략도 한번 보시면 그래 이거 회사 운영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운영이나 재무 마케팅 전략을 좀 세워야 비용 대비 효율이나 지속 가능한 성과를 좀 뭔가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 개념. 이건 무엇을 고객한테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가 제공할 어떤 핵심 가치와 혜택 그 자체를 정의를 해야지만 브랜드 포지셔닝이나 또는 마케팅 방향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달 시스템은 이런 것들을 how to,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시설이나 기술이나 인력이나 이런 품질 관리 같은 거를 실제 서비스 제공 그런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제품 차별화를 우리가 그러면 두기 위해서는 제품 차별화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차별화의 특징. 자, 이 부분은 일단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이 이 제품 차별화 이론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제품 차별화하면 차별화, 체인벌린.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저만의 안개 팁인데 차별화되면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열어라, 풍악을 열어라. 그럼 체인벌린, 약간 템버린, 좋으니까 템머리 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화, 체인벌린. 아, 제가 이럴 때마다 약간 헌타가 오긴 하는데 이렇게 좀 여러분의 외움에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제가 망가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체인벌린이 제품 차별화 이론을 처음 도입한 학자님이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학자 이름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제품 차별화에서 일단은 고객 중심으로 차별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품 차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밑줄 고객 위주로 차별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팁을 적어놨죠. 제품의 기술적인 품질을 차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요즘 들어서 상향 평준화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으로 이 뭔가 차이를 주기가 좀 참 힘든 상황이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단순한 기술적 품질 차이가 아니라 고객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동질적인 시장이 아니라 이질적인 시장으로 차별화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기억 같이 해주세요. 경쟁사 제품과 확실히 차별화된 자사 제품을 개발해서 어떤 거? 가격 경쟁을 피하라는 전략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으로 이거를 베팅을 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이거는 차별화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 차별화를 줄 수 있는 요소는 크게 유형적인 요소와 무형적인 요소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이때 무형적인 요소, 유형적인 요소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뭐 크기나 디자인, 모양, 색상, 중량 이런 게 이제 유형이고, 무형적인 요소는 뭐 성능, 속도, 뭐 심리, 감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요소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형태부터 디자인까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제품 차별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제품 차별화가 어려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는 좀 제품 차별화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매력적인 서비스 제공자나 유지 서비스, 빠른 배달, 편리한 주문 뭐 이런 것들은 제품 차별화가 좀 어렵더라. 제품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에 보셨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 제품 차별화가 되더라. 한마디로 여기 아래 있는 것도 잘 되면 당연히 너무 좋은데 조금 이 관점에서 보는 거는 뭔가 카피되기가 좀 쉬운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 위에 있는 요소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좀 더 차별화가 이루어지더라 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의 분류 체계를 한번 들어가 보면 요것도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분류 체계. 크게 편의품, 선매, 전문품, 비탐색품이 있고요. 여기서 시험이 잘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예시들 있죠. 이 예시들을 보고 이거는 편의품인지 또는 전문품인지 선매품인지 이거를 구분을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품 같은 경우는 비누, 치약, 껌 같은 경우예요. 즉 뭐예요? 고객의 관여도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구매 많이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선매품은 가구, 가전제품 같은 경우인데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고가예요. 치약이나 껌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어때? 구매 횟수 자체가 선매품은 적고 굉장히 비교 평가를 하게 되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한두 푼 나가는 게 아닌데. 자, 전문품은 자동차, 아파트, 명품 이런 부분들을 전문품이라고 합니다. 즉 전문성과 뭔가 독특성을 가진 제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뭔가 이걸 사기 위해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를 지금 내가 A라는 동네에 살지만 B라는 동네의 아파트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세요 안 가세요? 가야죠. 내 아파트인데 한번 직접 봐야죠. 근처 동네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리와 관계없이 가더라 라는 거죠.
자, 비탐색품. 평소에 일반적으로 잘 구매하지 않는 게 이제 이제 구매를 하긴 하지만 뭐 일생에 그렇게 횟수로 치면 그렇게 몇 번 없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게 비탐색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비재의 어떤 내구성, 유용성, 용도별로 한번 보면요. 비내구재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뭔가 한두 번 사용으로 소모되는 제품이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통 전략 같은 경우는 판매 점수를 많이 좀 확보하는 것, 즉 접근성을 좀 올리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전략은 대량 광고를 좀 통해서 구매를 유도하고 브랜드 선호도를 좀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 식품이나 세제, 화장품 같은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내구재, 이거는 여러 번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장비, 설비, 가전제품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애들은 AS 거의 필수 지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상담 당시에 우리는 얼만큼 이 AS를 잘해주는지 이 타이밍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심 요구사항은 이런 공급자와의 신뢰성 이런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빗의 세 가지 제품 차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레빗의 세 가지 제품 차원, 핵심, 그리고 실체, 확장 제품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핵심 제품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고객이 제품에서 얻고자 하는 좀 근본적인 서비스와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호텔로 치면 그 숙박 그 자체의 기능을 보는 거고,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다른 기능도 되면 너무 좋은데 제일 기본적인 기능 뭐예요? 통화가 돼야겠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비자의 욕구 충족이 일단은 여기에서는 핵심 본원 제품의 목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 실제 유형 제품. 자,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좀 핵심 제품에다가 뭔가 포장이나 로고나 이런 스타일 같은 게 좀 더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호텔로 치면 그 호텔은 숙박을 하는 데죠. 근데 그 안에 어떤 그 객실의 룸의 어떤 디자인, 친구 폭신한 정도, 브랜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제품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매자가 실물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수준의 제품을 의미를 하고, 핵심적인 편익이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된 제품, 이게 실체 제품 또는 유형 제품이더라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확장 제품이에요. 이거는 실제 제품의 추가 혜택을 포함해서 부각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S나 뭐 보증, 설치, 배달 등 어떤 부가 서비스를 포함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된 굉장히 포괄적인 형태의 제품이다라고 봐주시고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적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확장이니까 뭐 호텔인데 무료 조식을 해준다던가, 또 핸드폰인데 뭐 설치 서비스, 애플케어를 좀 그냥 해줄 수 있다던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확장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포괄하는 형태의 제품이 확장 제품이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요 안에 내용만 보고도 이거는 핵심 제품이다 또는 뭐 유형 제품이다, 확장 제품이다, 이거를 구분을 지으실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